안녕하세요. 영웅쌤 TV의 영웅쌤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은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시의 표현 방법은 시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필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언제든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의 표현 방법 들어갑니다. 시의 표현 방법에는 지금 화면이 꽉 차게 나와 있죠. 우리의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분명히 시의 표현 방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의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던 표현 방법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를 얘기하면 이거 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 시의 표현 방법 이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비유하기가 있고 변화주기가 있고 강조하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와야 제대로 된 공부인데, 표현 방법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근데 표현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공부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에는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자, 시에는 표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유라고 하는 표현 방법,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표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이런 것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얘기할 때 좀 빗대서 표현해봐, 이런 말을 쓰나요? 그 말이 바로 빗대서라는 말이 비유하는 표현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시에 쓰는 표현 방법이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설명문에서는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설명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설명 방법에 뭐가 있냐 물으면 또 여러분 말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가 지금까지 중3이면은 도대체 몇 년간 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합이 9년이에요. 9년을 공부했는데 설명 방법에 뭐가 있냐 물으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봐, 좀 예를 들어 설명해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라고 하는 설명 방법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써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국어는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의 표현 방법에는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가 있다는 것 머릿속에 넣어 두셨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고 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하기입니다. 비유. 비유하기 할 때 이 유라는 말이 있죠. 유. 그래서 이 비유하기 예를 보게 되면
직유, 은유, 대유, 풍유, 그죠? 이렇게 유가 뒤에 붙습니다. 의인을 제외하고요. 나중에 의인과 함께 배울 게 화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류법. 여기도 역시 유가 붙죠, 그죠? 그래서 의인을 제외하고는 다 유가 붙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붙으면 참 좋겠지만 나머지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 비유하는데 직접 비유한다, 은밀하게 비유한다, 의인 사람처럼 비유한다, 대신 비유한다, 풍자를 써서 비유한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풀었으니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참 쉽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보면은 외우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참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비유하기가 단순히 그냥 빗대서 표현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비유를 하려면요, 표현하려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어려운 말로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타내는 관념, 이게 원관념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입니다. 철수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여기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철수가 되죠. 이 철수가 바로 원관념이에요. 다르게 말할 때에는 A라고 말하죠. A. 자, 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 다른 대상을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B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철수를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야 되겠죠. 철수를 갖다가 어디에 빗댔다고요? 그렇죠, 백과사전에 빗댔습니다. 그러고 보면 철수는 백과사전이 뭐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전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많은 것을 아는 아이구나. 뭘 물어보면 척척 얘기하죠. 그렇게 봤을 때 철수는 많이 안다. 백과사전도 이 안에 많은 지식이 쌓여 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하기에는 반드시 철수라고 하는 A와 백과사전이라는 B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만이 비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있죠. 언제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비유하고 뭐와를 설명했습니까? 비유와, 그렇죠, 상징을 얘기할 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두 대상 간에 공통점이 있고요, 상징은 두 대상 간에 공통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죠, 그죠? 상당히 많이 더러워졌네요. 조금 지웠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지나? 자, 이 안 지워지는 네, 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하기라는 것 아직 설명이 덜 끝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원관념이라는 것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자체의 성질, 모양 등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철수는 참 많이 아는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철수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 철수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야, 철수는 정말 지식이 풍부한 아이구나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명하게. 그 철수의 성질 등을 쉽게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던 직유, 은유, 의인, 대유, 풍유, 나중에 의인법과 함께 화류법도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변화주기입니다.
말 그대로 문장이 너무 단조로워요. 문장이 너무 평범해요. 이렇게 단조롭고 평범한 문장을 안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주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여금 사라져.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글의 뜻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한 표현법이 바로 변화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조롭고 평범한 문장에다가 변화를 주게 되면 당연히 독자는 와 새롭다, 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와 새롭다, 인상 깊게 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반어법, 역설법 이 두 가지는 중3이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중2 때 배웠던 것이고요. 더 어린 나이 때에도 반어와 역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반어와 역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대꾸, 서리, 도치, 문답, don어법. don어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중2 때 다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안 배웠다고요?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야 선생님이 기분이 덜 나쁘죠. 예, 안 배웠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don어법 그때 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호자 보니까 딱 부른다는 말이죠. 나중에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강조하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강조를 해야 되지, 강조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싶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한층 더 강하고 절실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이게 바로 강조하기다. 그래서 강조할 때 과장되게 강조한다, 반복해서 강조한다, 점층 정강, 영탄, 대조, 열거. 한 번씩 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이 세 가지지만 이 안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의 표현법이 들어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유하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유하기 첫 번째 직유법이에요. 여러분들 직유법은 하도 많이 해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뜻을 보게 되면 역시 비슷한 점을 지닌 두 대상, 아까 A와 B의 두 대상은 비슷한 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직유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유법 중에서 가장 명료합니다. 또 초보적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명료하고 초보적인 것이죠. 이 보조관념에다가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듯이라고 하는 연결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직유법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볼까요? 내 누님 같이, 딱 같이 나왔죠. 무조건 직유입니다. 뭐 같이가 상당 직유. 근데 내 누님을 어디 빗댔다고요? 꽃에다가 빗댔네요. 그래서 누님을 꽃에 비유했다. 비유했기 때문에 비유하기인데 비유하기 중에 뭐냐라고 물으면 답은 뭐뭐 가치가 사용됐으니까 직접 비유했다 해서 직유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 가치라고 했어요. 뭐뭐 가치, 부끄러움 가치. 그래서 이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뭐 가치이기 때문에 직유법 무조건 되는 것이죠. 자, 직유법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은유법 나와야 되겠죠. 은유법의 뜻은 아까 나왔던 A는 B다라는 이 공식에 성립하는 것이 바로 은유법이에요. 근데 이 은유법도 A는 B다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원관념을 사라지게 만들고 B만 나타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의 본 뜻을 숨기고 겉으로 비유하는 대상만을 내어놓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생이 되면 또는 중3 때 또는 중2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저학년일 때 우리가
A는 B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A라고 하는 본 뜻을 숨기고 B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비유하는 대상만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구법과는 달리 연결어가 없어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이런 연결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나타내는 고도로 세련된 비방법이다. 여기는 초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근데 은유법은 은밀하기 때문에 고도로 세련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볼까요?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나의 마음을 고요한 물결에 빗댔죠. 나의 마음이 A가 되고요. 고요한 물결은 B가 됩니다. 그래서 A는 B다. 나의 마음을 고요한 물결에 빗댔다. 지금 내 마음은 참 잔잔한 어떤 파동도 없는 잔잔한 상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면 내 마음은 거센 파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인생의 바다에 일찍이 나아갔다. 이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생이라는 그 무궁무진하게 넓은 세계라는 의미에서 바다를 갖다 넓은 세계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B다라고 하는 형식이 안 된 상태도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교와 은유법은 상당히 쉽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의인법과 화류법이 되는데요. 이 의인법과 화류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다른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인법은요, 일단 의. 이 의가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뭐처럼이라는 말이에요. 뭐뭐처럼. 사람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처럼 표현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처럼 표현시켜야 돼요. 자, 활유입니다. 분명히 비유했죠? 이 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를 활어라는 말을 쓰죠.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내는 표현기법이다.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두 대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생명만 집어넣었으면 화류예요. 근데 생명을 집어넣되 누구처럼? 사람처럼 표현시키면 의인법입니다. 두 개 구분이 가겠습니까? 그죠? 예. 명확하게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의인법. 이건 사람이긴 좀 그렇다. 여기는 그냥 생명만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면 화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화류법이 좀 더 넓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인격성, 사람의 성격을 부여되었을 때 의인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에는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물이 애완동물이 많이 나오죠. 집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살면서 동물에게도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입시키는, 동물도 감정 표현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 감정을 표현시킨다고 해서 그 동물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시켜버리면 의인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시켰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다가 감정을 이입시켰다고 해서 이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류법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조건 틀리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화류법은 으르렁거리는 파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은 쓰지 않거든요.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만 집어넣었죠. 어디다가? 파도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화류가 되는 거예요.
파도를 사람처럼 표현시켰으면 의인법이 되는데 파도를 사람처럼 표현시킨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면 선생님 사람도 어르렁거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사람이 지금 어르렁거린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표현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보고 어르렁거린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죠. 어르렁거린다는 누구에게? 동물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목마른 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돼지, 땅이죠, 그죠? 땅을 보고 목마르다고 표현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마른 거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는 것은 사슴도, 코끼리도, 사자도, 동물도, 식물도 목이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누구에게? 바로 사람만 쓴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른 역시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살아있다라고 표현시킨 것이죠. 돼지를 사람처럼 표현시킨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마른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표현시켰다. 돼지를 아니라는 것이죠. 돼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시켰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잠자는 바다, 좀 이제 이해 가시겠죠? 바다를 사람처럼 표현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뭐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시켰죠. 잠자는 것은 사람도 해당되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해당되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생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화류법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화류법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표현하는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시켰느냐,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감정적인 인격성을 부여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지금 잠자는 바다, 목마른 돼지, 어르렁거리는 파도, 파도와 돼지와 바다를 인격을 부여했는가를 판단하시면 인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구나. 어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법 갑니다. 침묵의 하늘이라는 말 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표현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는 말을 살아있는 생명체에 쓰느냐라고 했을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집에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울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강아지는 침묵해요.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아까부터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침묵한다 그러면 강아지를 사람처럼 표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아지와 사람을 동격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강아지가 조용히 있는 거 보고 우리 강아지 침묵하고 있네. 이거는 강아지를 사람처럼 표현시킨 의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을 보고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침묵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낱말이죠. 그래서 인격성을 부여했다고 해서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역시 행복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다가 이 계절, 이 봄이라는 계절이 참 행복해? 라는 말을 썼죠. 행복하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격과 사람의 감정을 표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을 갖다가 사람처럼 표현시키기 때문에 의인법이에요. 또 쌤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강아지 행복해 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행복해 보이죠. 그건
내 강아지 주인인 내가 강아지가 행복해 보인다고 우리 강아지 행복하네라고 말한 것은 강아지를 사람처럼 표현시킨 의인법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있다라는 말 역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바위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바위를 보고 위험 있다라는 사람처럼 표현시킨 의인법. 꽃이 웃는다, 버들은 손짓한다. 웃는다와 손짓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면 우리 고양이 웃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 손짓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손짓하는 게 아니죠. 강아지 손이 어디 있습니까? 강아지는 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이 말을 왜 자꾸만 강조하냐면 의인법과 화류법을 공부시키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람으로 표현해버립니다. 애완동물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애완동물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이 말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애완동물은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월 하고 짖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다고 우리 똘똘이가 배고프다고 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똘똘이가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똘똘이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똘똘이가 월월 하면은 저거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똘똘이는 배고프다라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느끼잖아요. 그것이 너무 동물의 감정이입된 나머지 강아지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문제 풀 때 의인법과 화류법이 구분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쌤이 아주 지금 길게 얘기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강아지인지 강아지가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화류와 의인법 충분히 쌤이 강조한 만큼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류법 갈게요. 풍류해서 풍자를 표현해서 비유한다는 말입니다. 위에 너무 어지럽네요. 예, 위에 조금 지우도록 합시다. 네. 자, 풍류인데요. 풍자가 바로 풍자해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중2 때 배웠죠, 그죠? 중2 때 무슨 글 배웠습니까? 풍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 옛날 고전 소설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예.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죠? 고전 소설 부자가 나오고요. 이 부자가 이것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양반전. 양반전에서 풍자를 배웠죠. 비꼬아서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속뜻으로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속담과 격언과 우화와 풍자시와 풍자소설에 많이 쓰인다. 이때 보조관념은 아주 흥미있고 재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풍자소설로서 양반전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소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풍자의 양반전에서는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풍자했고요. 비꼬았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자가 또 양반을 비꼬았고요. 그래서 비꼰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과연 시에서는 풍류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풍류에서는요. 속담을 쓰고 격언을 쓰거나 또는 우화적인 말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라는 말 했을 때 뒤에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업 중에 아주 까부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까부는 남학생이 A라고 합시다. 그럼 수업 시간에 A가 막 까불어요. 그 까부는 말 듣고는 B가 받아치면서 B도 까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승우가 막 까부니까 까부는 친구인 이 B까지 까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선생님이 야 A가 뛰니까 B도 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보다 나은 사람을 모방하려는 사람을 비꼬는 말, 이때는 이 망둥이 B를 비꼬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 이런 속담들을 갖다가 많이 알면 더 많은 풍자를 쓸 수가 있겠죠. 오비일학이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표현할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과 얘기할 때 이런 오비일학, 한자성어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 친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될 것이고,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풍자적인 말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어떤 다른 일과 때를 같이하여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하고 뒤에 안 나와버렸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죠. 좀 지울게요. 오자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그죠? 비는 날아간다죠. 날다 비자입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이는 우리가 배입니다. 배. 먹는 배. 사과 말고 배. 락 뭡니까? 떨어지다.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배가 떨어집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봤을 때 배가 떨어진 이유가 이 배나무 밑에 있는 내가 배를 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가 날아가서 배가 떨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배나무 주인이 봤는데 고개를 딱 돌아보니까 내 앞에 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배 주인은 누굴 범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배나무 밑에 있는 나를 배를 따가려고 하는 도둑놈으로 오해하겠죠. 그럴 때 말이 오비일학입니다.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나는 그냥 가만히 배나무 밑에 있었을 뿐인데 그늘에 있으려고 공교롭게도 어떤 다른 일과 때를 같이 해서 새가 탁 날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배가 툭 떨어진 것이죠.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한 혐의. 그래서 배가 떨어진 것이 내가 배를 떨어뜨리게 한 것처럼 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비일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다른 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다른 반에 내가 우연히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른 반 애들이 체육 시간 끝나고 늦게 들어오겠죠. 근데 나는 옆반에 6반에 있는 나는 5반에 아무도 없어서 슬쩍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선생님에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영욱이 너 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왜 나와? 그냥 잠깐 들었다 나왔는데요. 근데 하필 그때 친구의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비일학이군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우화 이런 이야기를 한자성어까지죠. 이런 말들을 많이 알면은 이런 풍자라든지 풍유법을 많이 쓸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풍부한 지식을 드러내는 말들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뒤에 풍류 끝이죠? 네. 아니구나. 대입법까지 가야 되는구나. 네, 끝내려고 했더니 대입법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대입법이 마지막이네요. 자, 대유라는 말은요. 대신이에요. 대신 비유한다는 말입니다. 대유법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원관념에서 연상되는 어떤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여 표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제휴법이 있고요. 부분적인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휴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같고요. 환유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달라요. 일단 예를 봐야 더 쉽게 이해되겠죠? 자, 제휴입니다. 일단 제휴든 환유든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에서는 제휴와 대유, 환유에 대해서는 안 배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유, 중학교까지는 대유법이라고만 말합니다. 제휴도 환유도 둘 다 그냥 대유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유라는 말도 쓰지만 제휴법, 환유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좀 더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제휴든 환유든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합니다. 요것부터 먼저 볼게요. 그죠? 약주를 잘 드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주는요, 술이라고 하는 전체, 이 술이 전체거든요. 이 전체 중에서 약주는 하나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이에요. 약주가 바로 일부분입니다. 아, 또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약주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네. 술은 전체가 되죠. 그래서 약주를 잘 드신다는 말은 술을 참 잘 드시네요 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술 대신에 약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때는요, 소주건 아니면 뭐 양주건, 약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약이 되게끔 만든 술, 예를 들어서 뭐 인삼에다가 술을 담가 인삼주, 이런 거는 약이 되게끔 만든 술이라고 표현하죠. 도라지를 넣어서 뭐 도라지주, 뭐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런 술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요즘은 잘 없는데 식당에 보시면 그 벽에다가 인삼 같은 거 뿌리 쫙 넣어놓고 거기다가 술을 담궈 놓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칡 같은 것도 칡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술은 술인데 한 잔씩만 먹어서 좀 더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술이라고 해서, 약이 되는 술이라고 해서 약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주라는 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내 앞에서 드시는 분에게 아유, 약주를 참 잘 드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술이 진짜 인삼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주일 수도 있고요, 맥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참 술 잘 드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약주 참 잘 드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약주가 바로 전체적인 술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죠. 이제 좀 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참 술 잘 드시네요, 이 말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우, 약주라고 하면서 술을 갖다가 좀 약으로 드시는, 많이 좀 드시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때 이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이 전체가 되고요. 빵은 먹을 게 빵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많은 것 중에 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빵은 일부분. 그래서 전체 대신 대유법. 전체 대신해서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대유법이라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 사람을 어디 바지 저고리로 아나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못난 사람으로 아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못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바지 저고리를 아나, 이렇게 되겠죠. 바지 저고리는 이게 왜 못난 사람이냐면 이게 펄렁펄렁 하거든요. 펄렁펄렁 하면서 안에
비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바람 빈 부분이 많잖아요. 딱 달라붙는 스키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데가 많아서 조금 이제 사람이 좀 비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못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금태가 집신을 깔본다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금태는 신사, 우리가 좀 옛날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옛날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개화가 되고, 그때 이제 신사들이 양복을 입고 금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태를 쓴 사람 보고, 거의 다 신사가 되고, 좀 잘 사는 집안이 됐겠죠. 이제 이때 당연히 구두도 신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집신을 신겠죠. 집신은 시골뜨기, 조금 부족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사가 시골뜨기를 깔본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금태는 신사가 전체적인 신사의 부분에서 뭐 금태 또는 머리에 기름 바른 사람, 그 다음에 양복, 구두 이런 것들이 신사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금태라고 하는 걸 대신 일부분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시골뜨기도 역시 집신도 있지만 시골뜨기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 집신을 들고 온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앞에까지는 쌤이 한 10분 정도 분량을 했는데 오늘은 40분 꽉 채웠습니다. 자, 대유법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